지금 마이너스 피 나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손피 관련해서 이것 좀 먼저 볼게요. 예전에는 그 분양권도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 2년만 지나면 일반 세율인데 지금은 그게 1년 이내는 77%, 1년 이후에는 66%라고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분양권을 만약에 10억이 만약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1년 지나면 66%니까 6억 6천만 내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자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매수자 부담. 그게 이제 손피 거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6억 6천은 이제 매수자가 되는데 그 6억 6천도 그것도 어쨌든 매도자가 그거를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그 6억 6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도 매매가로 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6억 6천에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게 세금 자체가 언제까지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N차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차까지 부담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차에 끝났거든요. 맞아요. 1차에 끝났는데 그거를 2차, 3차, 4차 그러니까 결국은 99%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피 거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손피 거래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피 거래를 하면은 양도세가 예전에 한 번만 냈으면 되는데 그게 뭐 2차, 3차, 4차까지, 5차까지 뭐 계속 내다 보면은 사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피 거래, 그러니까 매수자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매도자가 그냥 내는 걸로 하거나 매도자가 내는 건 상관없잖아요. 네. 아니거나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거나 그냥 원가로 계산 그냥 귀찮아 그냥 매매가로 하거나 아니면 뭐 따로 뭐 현금을 뭐 한다거나 뭐 약간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분양권이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막아놓게 되면은 네. 문제가 뭐냐면은 가뜩이나 지금 뭐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것도 신축도 이렇게 그 전세나 월세가 오르고 있는 건데 매매 자체를 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축에 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분양권만 주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물량이 안 나오니까 최소 2년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하고. 근데 이제 입주하고 2년이 지나면은 또 갱신 청구 때문에 또 4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예 비워놓는 데도 생길 수 있다. 2년 그냥 채우려고. 왜냐면은 그게 2년은 꼭 그 전입을 만약에 해서 2년 전세를 놓으면 이 사람이 4년을 주장하게 되면은 나는 4년 있다가 팔 수밖에 없잖아요. 2년 있다가 전세 끼고 상태에서 팔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가격이 많이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워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비워놓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는 더 매물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손피거래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양도세 세율도 그냥 일반 세율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매물도 많이 나오고 거래도 활발히 되는 거고 이런 손피거래 이런 것도 안 하고 또 다운계약서도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문제가 굉장히 좀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서울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피도 나오지 않고 있냐 이런 손피 거래 때문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추치는 그 많이 거래가 되는데 분양권 거래량은 뚝 떨어졌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피 거래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거래가 안 된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이 기사를 읽으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마피로 거래할래.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게 뭐 부동산에 물론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손피 거래까지 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 거래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집값 하락의 뭐 징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제 방송도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네. 요 마피가 없었습니다. 네. 또.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마피 7천 났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났었고요. 네, 거의 막 없죠. 수두룩 빽빽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럼요. 하나 딱 나오고 다시 네네. 사라지고 그렇죠.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나왔다가 뭐 잠깐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고가주택 2주택자 같은 경우에 간주임대료 맞아요. 과세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거는 저는 되게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는 3주택부터 간주임대료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전세는 간주임대로 세금을 안 냈는데 근데 이런 거죠. 강남에 내가 한 12억짜리, 20억짜리 전세를 내가 주고 있는데 2주택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안 내. 근데 어떤 사람은 지방에 세 채가 있어요. 지방에 세네 채가 있어서 이 지방에 세네 채가 있다고 이 사람은 세 채라는 이유로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세금을 내요. 누가 어떤 게 더 불합리하는 거죠.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1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2천만 원 정도의 그 연간 소득으로 잡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합리적이라고 봐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3주택이지만 지방이 여러 군데 있어서 간주임대료 내셨던 분들에 비하면 2주택이라 하지라도 너무 고가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세금이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간주 임대료만큼 오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 고가 주택이라는 게 주로 강남 쪽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가 10억 10억 이상이니까 초과니까. 초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강남에 있는 전세값 이게 또 이게 정가가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전세나 월세는 또 오를 여지는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지방에 선호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주 임대료 내는 거에 비하면 2주택이기 때문에 그 간주 임대료 안 내는 거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긴 해요. 하지만 그런데 부작용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은 좀 오를 여지도 있겠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만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외가 있어요.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안 내요. 소형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40제곱미터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되냐면 주로 아파트가 25평도 59지 않습니까? 네. 근데 40제곱미터는 오피스에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를 4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를 사서 전세를 놓는 거는 간주임대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피스텔 월세 받으면 당연히 임대 소득 내지 않습니까? 나가죠. 나가는데 이거를 여차하면은 좀 부담이 되면 4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면 거의 전용 40제곱미터면 거의 한 그 13평 그 15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투룸이에요, 투룸. 투룸 이상의 어떤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혹은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 2.5룸도 가능할 것 같은데 2.5룸의 오피스텔은 그냥 전세 놔도 간주임대료 안 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6년 10월 30일까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준 시가 2억이 하면 네. 있을까요? 기준수가 2억이면 아니요. 그래도 한 3, 4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3, 4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4억 정도 미만의 오피스텔 그런 거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그런 데서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이런 게 좀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이제 면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월세를 받지 말고 전세로 놔도 괜찮다.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월세 받다가 전세 놨다가 뭐 이렇게 계속 변환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예.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전환했다가 뭐 이러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실이 안 나고. 저도 오피스텔 여러 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주택수 제외 풀어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가 있어도 다른 거 살 때 이제 치트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걸리적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걸리적거린다고. 그래서 요거를 빨리 주택수에서 빠져야 되는데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 것도 있고. 말 안 듣는 것도 있고 지금 뭐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빨리 빠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금은 양극화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아예 그냥 통일해야 된다. 취득세 중과 없애야 된다. 취득세가 중과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를 사려고 한다. 제일 안 좋은 걸 팔고 제일 좋은 거를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 지방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팔고 무조건 서울, 강남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의 책에서 썼던 내용들이 5년 전에 누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때도 주장했던 게 양극화가 더 도래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고 서울과 강남에 더 양극화가 도래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5년 전에 제가 썼던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이 좀 많이 더 되고 있고 지금 같은 추세로 된다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나온 게 요번에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이하의 취득세 중과를 제외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안 통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무회의 통해서 통과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취득세 중과가 그러니까 취득세 예전에 그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취득세 중과 안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 채 샀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그 가격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가 이제 1억이 넘어 버리면 다른 거 살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봤더니 이제 갖고 있었던 취득세 1억 미만이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억이 넘어버리니까 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취득세가 8% 12%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버리면. 근데 이제 그 1억 원 이하는 아마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1억 원 이하는 다 이제 신축은 없고 구축만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나마 2억으로 올라가면은 그나마 지방에도 신축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는 거 신축 위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냐? 지금 저는 지방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준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충청도라든가 뭐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지방이긴 하지만 준수도권,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왜? 아니 갑자기 속초 그러면 속초도 준수도권인가? 원주까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 원주나 뭐 춘천 뭐 정도. 그다음에 뭐 충청도는 뭐 천안이나 뭐 아산이나 뭐 이런 데까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들에서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가 감면이 되니까 이제 어떤 수요가 있냐면 아니 그래서 오피스텔 사서 여러 채 사서 월세 받을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오피스텔은 또 이런 취득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아 그냥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 사서 월세 받아볼까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가를 안 사도 야,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사서 내가 월세 받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거 신축 아파트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 발표가 되면은 이제 그런 수요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거래가 조금 움직일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요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시 가격이 2억 원 이하가 2억 원인데 이게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뭘 살 때 또 취득세가 또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규제를 풀려면 아예 그거를 공시가 2억 이런 게 아니라 지방은 아예 그냥 싹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중과 이런 거 없이 그냥 완화를 해주는 거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책이 어떠냐면 되게 찔끔찔끔. 언발의 오줌 누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간보기만 하는 거죠, 간보기만. 왜냐면 들썩들썩 할까봐 또 여론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해주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 강남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을 지금 부양책을 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너무 언발을 오줌 누기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 2억, 근데 그나마 공시지가 2억 이하로 보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취득세가 완화되면은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대책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도 조금 움직일 여지도 있겠네. 아니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아파트는 좀 수요가 붙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턴다. 뭐 그래도 되고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거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이게 생애 한 번으로 바뀌어. 예전에 이게 무제한이었어 이것도. 근데 한 번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무제한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살 때는 나중에 나머지가 다 장기 임대로 임대 주택이 있으면 내가 이거 사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한도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만 됐었는데 네. 이거를 다시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이런 게 지금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좀 독려하는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임대사업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비과세 해줄 테니까 너 임대사업자 계속 해. 그래야지 이제 전세나 월세도 안정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좋다는 얘기예요. 좋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장기 임대를 이제 6년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만 하더라도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예전에 거주택 비과세로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비과세. 굉장히 좋아요. 거주택 비과세 받고 하는데, 이걸 이제 무제한으로 만약에 하면 좋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비과세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걸 내가 살려고 그래.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게 공시지가 1억이나 2억 이상이 되면은, 요것들 때문에 다른 거 살 때 취득세가 8%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려면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장기임대 무제한 양도세 비과세 해주는 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팔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고 내가 강남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걸 팔고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해서 했는데 장기임대로 되는 게 세 채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건 4주택이지 않습니까? 중과. 취득세가 12% 내는 거예요. 비과세는 비과세지만 팔 때. 그럼 사겠냐고요? 팔겠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맞물려서 움직인 거를 정책 위반자들이 몰라요. 파는 걸 해주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 판 다음에 이동을 하고 그렇죠.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그 프로세스 전체를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파는 쪽만 그렇죠.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만 거지. 들여다보는 거지. 정책 위반자들이. 그러면 누가 그걸 팔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반쪽짜리 정책이다. 그러네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된다. 이게 취득세 완화해서. 아니면 적어도 이거를 살 때는 사는 주택만 취득세를 완화해 주던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안 되니까 안 들어요.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줄탄핵 돼서 네. 저희 엄마가 직무대행하면 국토부 장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도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취득세 빨리 풀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취득세 중과를 하면 안 돼. 그러면 더 양극화만 일어나고 거래 자체도 많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무조건 다 똘똘한 채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은 더 힘들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지방이 살아나거나 아니에요. 뭐 이런 인위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여러분들 건설사도 되게 잘 선택해야 돼요. 이번에 현대건설도 엄청나게 적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롯데건설도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이 회사가 망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브랜드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미분양 저체 하도급 대구 못 봐서 지역 건설사는 또 연쇄부도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줄폐업하고 있고 건설 경기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지금 이거를 하려면 지방 건설사들을 좀 약간 좀 살려줘야 되려고 하면은 가장 시급한 게 취득세 완화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양도세 무제한 비과세도 괜찮은데 그것도 취득세가 완화가 돼야지 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시가격 이약 이어도 사실은 그거 말고 그냥 지방은 그냥 취득세를 아예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취득세를 8% 10%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순서가 정해져야 될 순서가 처음에는 제일 좋은 거, 두 번째는 더 좋은 거, 세 번째는 더 안 좋은 거, 이런 순서가 정해지게 되면은 시장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이게 더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단일세율로 간 거나 아니면 금액별로 차등을 주어서 두는 게 맞다, 옛날처럼. 그러니까 옛날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좀 많이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도 바로 해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좀 약간 너무 이렇게 간을 봐요. 지금 시급한데. 지금 지방과 서울의 강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오피스 시장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다. 뭐 신중함이라고 또 어느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 건설사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하면은 그 경제에도 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나중에 하고 나면은 늦는다.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푼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당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분당을 재건축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네. 방송에서. 호랭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에 조금 이제 사업 속도가 빠른 재건축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노리는 것도 크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전략적으로 노리신 분들 좀 계세요. 실거주로요? 네, 실거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잠실 팔고 대치동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하신 분도 있고, 무주택자가 대치동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잠실 또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그다음에 이제 좀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좀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 사업 속도가 좀 빠른데 좀 위주로 이제 좀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잔금도 아직 안 치렀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호가가 또 그동안 좀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했고, 저한테 이제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 이제 분당 할까요? 서울 쪽 재건축 할까요? 했을 때 저는 이제 분당보다는 서울 쪽 재건축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판단이 조금 더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요즘 같은 시기에도 가격은 방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은, 근데 제가 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다 풀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나 잠실 장미라든가 이런 재건축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풀고 그냥 일반 아파트, 잠실 S라든가 이런 일반 아파트들만 좀 풀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면은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간을 좀 보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이렇게 항상 간을 보고 한 번에 풀다기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푸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은 재건축 단지는 안 풀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안 풀리고 일반 아파트들만 풀리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방에서 갭 투자를 이제 하고 싶었다가 못 하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도곡동이나 이제 반포나 이제 일부 뭐 개포동이나 이런 데 많이 투자했던 분들, 특히 뭐 도곡동이나 반포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잠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토지거래 허가 풀리면 잠실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단지는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 단지는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가 언제냐면 완공이 되고 나서 오르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건축 단지를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어차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일부 어떤 데는 해주고 또 어떤 데는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서로 이제 평등하진 않게, 불평등하게 좀 그런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 중에 좀 수혜를 받았던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도곡동이나 반포나
이제 개포동 일부 이런 지역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게 좀 매물이 더 딴 데가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받았던 지역들은 조금 오히려 마이너스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되면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좀 넣고 계시는 거 방향성을 잡는 게 유리하실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강남으로 네. 좀 아니면 상급지? 서울에 꽤 괜찮은 그런 네네.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네. 냄새가 나니까 네네. 호가를 확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좀 그래서 헉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좀 차선책을 찾아 나가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지역을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호가를 이렇게 확 올려가지고 네, 근데 아직까지 그 토지거래 호가가 올랐지만 그래도 또 잘 찾아보면은 그렇게 좀 덜 오른 지역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 지금도 늦진 않았다.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토지거래가 지금 해제가 안 될 것 같은 재건축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가격이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그런 데는 여전히 뭐 메리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주택자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절대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절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토지거래가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토지거래 강남 중에서도 핵심 지역들 중에서 매물이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 그거를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가격은 좀 오를 여지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뭐 당장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너무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좀 그래도 이제 이분들을 생각하는 거 가격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억 올랐으면 와 이러잖아요. 네. 근데 또 그분들 우리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뭐 1억 정도는 내가 뭐 감사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최근에 그 반포 아파트가 103억인가 거래된 거 보셨잖아요. 원밸리. 네, 원밸리. 네, 원밸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1억, 2, 3억, 몇십억이 그냥 사실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강 조망 보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뭐 내가 10억이든 20억이든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남 뭐 1, 2억 정도 오르고 2, 3억 정도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물론 이제 잠실 일부 지역들은 꼭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고 이제 요 금액 1, 2억만 올라도 되게 부담이 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뭐 조금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좀 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와중에도 지금 거래는 되고 신고가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해제가 되는 지역들 위주로 한 번 더 또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움직일 여지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 수도권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정치랑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좀 우상향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상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소액 투자.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런 데를 거나 아니면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쪽 빨리 진행되는 데를 계속 노리는 것도 전략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시가격 2억 이하가 만약에 지방이 좀 현실화가 되면은 좀 다주택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주택으로 가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월세 받느니 그냥 다주택자에서 월세 받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공시가격 2억이 취득세가 2억 미만이면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2억이 넘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집을 갈아타거나 할 때 취득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제 풀어줘야 되고 아까 또 그 양도세가 만약에 무제한 양도세, 거주택 양도세, 비과세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풀어주면은 뭐가 좋냐면 오피스세도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오피스세도. 왜냐면 오피스세도 취득세랑 상관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가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지금 뭐 집값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움직이는 것도 저는 맞다. 가격은 이제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좀 안정세에 있는 거고요. 조금 떨어졌죠. 오히려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안정세 있고 주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세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뭐 이렇게 급락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리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이 집권하기는 힘들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갑자기 또. 네, 왜냐면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과도한 보유세가 문제인 거예요. 과도한 보유세가. 근데 과도한 보유세를 그렇게 낼 정도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좀 적어지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2, 3년에 고압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대표님 좀 올해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저하고로 봐요. 상저하고로 보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정치나 이런 경제나 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더 가격이 오를 여지도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사가 뭐냐면 추경을 조기에 푼다고 그랬거든요.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추경을 푼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돈들이 경제가 풀리면은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도 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조기에 풀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나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뭐 추경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치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언제 경험했냐면 코로나 때 거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돈을 초기에 풀면 아무래도 이런 자산 가치 상승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올해도 작년처럼 대출 규제 할까요? 그 작년만큼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갑자기 부동산이 또 폭등하거나 그죠?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좀 그 거품이 껴있다고 보면은 또 정치적으로 규제를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여전히 똘똘이 한 채보다는 적당한 집 두 채를 권하시나요? 이것도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이 그 이런 거죠. 개포동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끼거나 사신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 이제 월세 사시고. 근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할 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불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2주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주택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이미 개포동에 집이 있는데 전세금을 빼주는 거잖아요. 이만큼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금 10억을 벌려면 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불릴 거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하시거나, 서울에 있는 재건축도 강남, 상구랑 용산을 제하면은 일반 세율이니까 취득세 3%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이제 적으니까 3%면 여기서 취득세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뭐 두 채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불리는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3채로 가거나 2채.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돼서 이제 올라주면은 그 돈을 그걸 팔아서, 근데 팔면 이제 비과세는 안 되겠죠. 일반 세율이죠. 팔아서 그 전세금을 빼주면 내가 이제 그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2주택으로 가는 게 맞죠. 제가 왜 2채라고 말씀드렸냐면 수도권에 한 채 사고 지방에 만약에 공시가격 2억 이하가 풀리면 그렇게 3채도 가능했던 얘기예요. 그 지방은 준수도권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이라 해서 저기 뭐 경남 사천 그렇죠. 이런 데가 아닙니다. 맞아요. 거제 이런 데 아닙니다. 맞아요. 준수도권. 그렇죠. 준수도권에. 예, 그런데 만약에 안 풀리면 그냥 서울에 한 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의논해서, 그다음에 성향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 재건축 같은 경우에 투자 금액이 못해도 한 6, 7억 정도는 7억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되면은 서울에 짓는 재건축을 사신 게 맞고, 투자 금액이 3, 4억이면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수도권에 하나 사고 또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준수도권에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 하나 사서 좀 이게 불어나면은 이제 일반 세율로 팔아서 이제 그 전세금을 빼주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지금 한 채인데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겠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거고 내가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가는 게 맞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2주택 혹은 3주택으로 가는 것도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후 대비 목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상황마다 다르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전화가 된 거예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반갑습니다. 대전 어디십니까? 둔산이에요. 둔산 어디십니까? 둔산동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크로바랑 햇님을 가지고 있다가 네. 크로바를 팔았어요. 네. 세금 이제 혜택을 본다고 해서 지금 햇님 아파트 햇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21년도에 이제 크로바를 팔고서 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네, 작년에 이제 서울 집값이 하도 올라간다고 해가지고요. 네,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를 샀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늦게 사다 보니까 한 6월쯤에 6월쯤에 이제 사다 보니까 네,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걸 샀어야 되는데 네, 고덕 아이파크가 좀 연식이 있잖아요. 네. 그 연식도 있고 평수도 좀 줄였어야 되는데 평수도 44평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덕은 작년에 샀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햇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주지는 또 대전이다 보니까 네. 아니면 고덕 아이파크를 팔면서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동 고덕 숨긴 아이파크. 발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강동 고덕 아이파크가 2024년에 사신 거 맞으세요? 네. 올해 2024년 오면 작년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 이제 6월 말쯤에 사가지고 6월 말에 한창 올랐을 때 사신 거구나. 네네, 좀 그죠. 올랐을 때 샀어요. 그럼 가격은 지금 뭐 보합이에요? 제가 살 때가 10억 6,500 정도 했는데 네. 그 가격은 올랐다가 조금 빠진 것 같죠? 지금은 한 어느 정도나 해요? 지금 호가는 19억 뭐 20억 나와 있는데 아, 지금 한 19억 정도요? 그러면 올랐잖아요, 그래도. 올랐는데 이제 네. 실제 거래는 지금은 그 가격엔 안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아.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고 지금 그러면 햇빛 아파트, 대전 햇빛 아파트에 실거 중이세요? 햇님 햇님이라는 아, 그래요? 네. 햇님. 죄송해요. 제가 대전 아파트 다 아는 건 아니어서. 네, 네. 둔산 일동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비과세가 되려면 2027년 6월까지는 매도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올랐어요? 햇님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저희가 쌀 때 샀기 때문에. 얼마에 사셨는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 저희가 4억 얼마에 샀는데 지금은 10억, 11억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딱 비과세 구간에 걸리시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비과세를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무조건 파셔야죠. 팔고, 그 강동 아이파크, 고덕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거주권이 없어도 되니까. 그죠? 거주 요건이 없어요? 왜냐면은. 안 살아도 된다고요? 네네. 2년 거주 안 하셔도 비과세 돼요. 근데 거기가 좀 연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나요? 고덕.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024년 6월에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10월에 쳤어요. 예. 2024년 10월이요? 네, 등기는. 10월. 그러면 2026년 10월이 되면 2년이 되는 거예요. 네네. 혹시 세입자는 언제 만기예요? 세입자가 그때예요. 24, 25, 26. 26년 10월 정도에 그러면 세입자 내보낼 때 이제 2년만 딱 채우면 비과세 되잖아요. 어쨌든 네네. 장기보유 투표공제 이거는 뭐 2년이니까 못 받으셔도 되고 그때 네네. 맞춰서 이제 햇님 아파트를 매도를 하셔요. 비과세로. 먼저요? 햇님 아파트? 네, 그럼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바로 강동 고덕 아이파크를 매도하셔도 비과세 돼요. 근데 햇님 아파트가 사실은 지금 거기도 전세를 두고 있어가지고 네네. 매도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2026년 10월까지니까. 그때 전에 햇님을 팔으라는 말씀이시죠, 먼저? 예, 동시에 둘 다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동시에 팔아요? 그러면 네.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1년에 2개 팔면? 그게 1년에 그 비과세는 네네. 합산이 되지만 비과세 그 햇님 아파트는 합산될 게 없는 거예요. 비과세니까. 합산이 안 돼요? 네네. 왜냐면 1년에 2개 12억까지잖아요. 팔아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12억 이하지 않습니까? 미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2억까지 팔면은 어차피 세금이 없어요. 아예 자체가 없어요. 네네. 햇님 아파트는. 네네. 그러니까 합산될 게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생각을 못했네요. 네. 비과세라는 걸 알고 맞아요. 있어서 합산이 안 된다는 생각은 미처 네네. 못했어요. 다만 그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어차피 250만 원이니까 네네. 공동명의면 500까지잖아요. 그렇죠. 그 혜택은 못 받는 건데 어차피 강동 네. 고덕 아이파크가 그렇게 많이 올라도 뭐 1억 정도 많이 오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개를 처분하시고 그때 움직이시면 돼요. 그때 좋은 걸로 이제. 네네. 한 2년 정도만 일주택으로? 보유하시고. 예. 네. 지금 벌써 2024년 10월이니까 지금 그 많이 지난 건 아니구나. 한 4개월밖에 안 되셨구나. 네. 예. 두 개 팔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네? 하나 팔고 두 개를 한꺼번에 팔 생각은 못했어요. 네네네. 햇님을 팔고 또 한참 있다가. 아니요. 동시에 팔아도 돼요. 네. 예, 동시에 그렇게 팔아서 되는구나. 동시에 팔고 이제 그거 합쳐가지고 그때 이제 뭐 강남에 사시든지 아니면 실거주 하실 때 사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못했던 걸 확실히 전문가를 네네. 다루시네요. 네네네. 생각을 알려주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햇님이 실거주가 아니시면 어디에 계세요? 지금 목련 아파트에 있어요, 사실은. 목련. 어차피 둔산 일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련 좋죠. 네, 좋죠.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네. 근데 나중에 오래됐어요. 나중에 뭐 서울로 오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는 세모예요. 세모. 작은 아이가 대학을 요번에 갔는데 네. 서울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간 건 아닌데 타 지역으로 가긴 했는데 네. 인서울을 못해서 이제 걔가 직장을 어디 잡냐에 따라서 좀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퇴직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한 2년 정도 시간 있으시니까. 네, 시간은. 네네. 순서를 그렇게만 정리해서 하시면은. 예. 그다음에 세입자 관계만 잘 맞춰서 이제 그 일정만 맞춰서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 강남 안 사시고 고덕 아이파크 사신 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거주 요건이 괜찮을까요? 없으니까 비과세 받는 것도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근데 막 얘기예요. 너무 정신없이 사면서 공부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강동 고덕 아이파크를 어떻게 가서 사시게 되셨어요? 그냥 고덕이라는 데를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막 다 오르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막 헬리오시티 이런 데가 오르다 보니까 네. 고덕을 딱 갔어요. 갔는데 그라시움도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파크가 그나마 조금 이제 34평은 26평부터 오르고 있으면서 44평이 좀 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덜 오른 거를 산다고 그거를 샀는데 네. 괜히 평수가 너무 크고 입지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나중에 사고 나서 보니까. 아니 근데 좀 아쉽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미 하셨으니까, 예, 네네. 하셨으니까, 이미 예, 했으니까. 하셨으니까 뭐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 매매 그 양도 차익이 크지 않으면 강도 고덕 아이파크 먼저 파시고 네. 크로바를 아니 그 저기 뭐야 햇님을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빨리 움직이셔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는 건데 제 생각은 차라리 어차피 비과세 받는 게 어차피 차익이 지금 적응 아니고 한 1억 정도는 오른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만 기다렸다가 같이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예. 올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전 출신 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제 다주택자이긴 한데 예, 지금 검단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김포 풍무역에 있는 아파트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이제 6월 달에 만기가 끝나요. 예, 그분은 이제 나가시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랑 그리고 목동 10단지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역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거를 다 팔고 하도 한 채 한 채 하니까 강남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목동은 그냥 노후 대비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하도 강남하고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다 정리하고 강남으로 일단은 다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게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 네네. 그 삼성용 오피스텔은 언제 사신 거예요? 저 다음 주에 잔금 치러요. 아, 이걸 사셨어요? 지금 이 와중에? 우와. 검단이 원래 2개였어가지고 네. 하나를 팔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바꿔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오피스텔은 안 사시는 게, 만약에 강남으로 오실 거면 안 사시는 게 맞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그럴 아파트를 팔 생각이 전혀 없다가 네. 하도 똘똘한 한 채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 그 오피스텔이 좀 평수가 커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네네네. 34평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살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니면 이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으시면 되잖아요. 네네네네네. 업무용으로. 네, 네. 업무용으로 하면은 주거주택수에서는 치드세 주택수에서도 빠질 수 있으니까. 다음 달에 잔금 치르시는 것까지 싹 다 파는 것까지 고려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왜냐면 제가 지금 오피스텔 이거를 지인한테 그냥 넘겨받는 거라서 굉장히 싸게, 시세보다는 한 몇 억 싸게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다 팔면 얼마 정도 되세요? 한 1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요. 네네네. 자녀는요? 없어요. 자녀, 결혼하셨고요? 네네네. 그러면 뭐 굳이 학군지나 이런 데는 가실 필요 없으시고. 전혀, 상관없어요. 25평도 상관없으시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뭐 가능하시죠?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목동 10단지는 더 갖고 있으면은 네. 더 오를 여지도 있어서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가능은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안 되는 게 신랑이 또 신림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시아버지가 살고 계셔가지고 제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강남 오시면 취득세 8% 적용 받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네네네네. 8% 감안하시고. 네. 8%, 그래서 네. 똘똘한 한 채가 맞는 건지 솔직히 조금 헷갈려가지고. 아니, 싹 그러니까 다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근데 싹 다 파는데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목동 10단지도 요새 재건축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죠? 네네네. 계속 괜찮은데. 진곤이 형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최근에 오피스텔을 또 잔금도 치르셔야 되는데, 이게 네. 현실적으로 이게 또 다 팔리겠냐는 거죠. 아니, 검단 현실적으로. 하나 팔았으니까. 네. 그러면 김포 아파트 팔고, 신림동 아파트는 갖고 있고, 목동 아파트 10단지도 팔고, 그죠? 삼성용 오피스텔도 팔고, 이 세 채를 다 팔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것도 팔아야 돼요. 실거주 검단도 팔고. 검단도 팔고, 네 채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시겠냐고요. 어차피 이거는 장기 한 4, 5년 텀을 주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다 이게 팔릴까요? 팔 오래 수는 팔기는 있는데, 조금. 네. 네.
그리고 이거 팔면은 더 뭐야 양도세 다 합산돼요. 네네네. 그래서 남는 것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채씩만 팔아도 4년 걸릴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강남에 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예,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면 상관없이 그냥 사실 수 있는 건데 그잖아요. 그쵸, 네네. 예.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취득세 12%, 8%, 12% 낸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되죠. 근데 그것도 만만치 네네. 않잖아요, 사실은. 취득세가 3%냐 12%냐는 4배 차이 나거든요, 4배? 4배, 그쵸, 5배? 네네. 예.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20억에 만약에 막 20억짜리 산다고 하면 12%면 뭐 얼마? 2억 4천이고 6천이니까 그죠? 한 1억 8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취득세만. 그냥 2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가능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목동 네. 10단지 있으시니까 네. 그냥 갖고 계셔야죠, 뭐.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최고의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 다음 넥스트 플랜은 뭡니까?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팔리면 팔리고 이제 그때 이사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네. 목동 10단지가 지금 여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막 그래도 10단지는 빠른가요? 요새 어때요? 10단지? 재건축이요. 뭔가 이렇게 뭐 날라오기는 하고 이제 음. 공지는 되고 있긴 한데 사실 네. 뭐 6단지처럼 이렇게 네네. 막 나가거나 이런 건 그죠. 아니어가지고 10단지가 조금 그렇죠. 의욕은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네네.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게 거주주택 네. 비과세, 무제한 거주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혹시 목동은 2년 거주하셨었어요? 아니요 거주 안 했어요. 아, 지금 그 장기 임대 사업자가 내년에 끝나요. 어디 목동 10단지가 장기 임대사업자예요? 네네네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팔고, 정리하고, 그러면 오피스텔은 갖고 있고, 네. 신림동 아파트 있는 상태에서 검단 팔고, 풍무 팔고, 신림동 네. 아파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강남을 사면 이제 8% 내시고 이제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8%나 12%나 목동도 그냥 갖고 있고, 강남 사기에는 돈이 안 되실 거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길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네네. 돈을 더 알겠습니다. 해서.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별로 도움이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머리만 아파가지고. 뭐 목동을 팔고 강남을 가야 될지 사실 이게 선택이긴 한데. 네. 근데 목동도 괜찮아요. 목동도 이제 재건축 된지. 왜냐면은 17억으로 강남에 재건축 단지는 살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근데 목동도 재건축 되면 더 좋아질 거잖아요. 여기는 또 대지분도 많아서 추가 분담금도 많지 않을 거고. 네네. 재건축 되면 여기도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17억으로 애매한 강남 가느니 그냥 목동 지키는 네.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그렇다고 재건축 갈 건 아니니까 또 대출 많이 네네. 일으켜야 되니까 목동도 네네. 목동도 못 가서서 난리신 분들 많은데요, 뭐 소원이라는 분들도 많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가요? 아, 목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예, 목동 좋잖아요, 그래도 목동 좋은데? 예, 목동 좋아요. 예. 네. 재건축 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팔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너무 다주택자라. 일단 1번. 음. 오피스텔 산 게 조금 아쉬웠다. 그렇죠. 이제 잔금을 이제 요번에 치르는데 또 그것도 팔 수 없잖아요. 바로. 근데 뭐 어쨌든 근데 또 괜찮았던 거는 몇 억 싸게 또 싸게 넘겨받은 샀으니까. 거라서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다 팔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다음에 4, 5년 걸리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구도 괜찮다. 하지만 다 팔기가 쉽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자금으로는 조금 네. 쉽지 않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뭐 워낙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예. 방법이 막 이렇게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얼기설기 세팅되어 있는 분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죠? 네. 일단 또 처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 예. 저는, 우파 고민남인데요. 우리 애국보수, 네. 애국시민 화이팅! 네, uk시민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네, 프랭TV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고민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구성남의 대단지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호가가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되고, 작년에 반포 센트럴자이를 9평을 이제 16억 갭을 주고 이제 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빚이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있어서 네. 아마 이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 소형 단지를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2년 안에 이제 매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갭이 16억 있는데 제가 뭐 1년에 저축하면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얘를 그냥 저축해서 들어가면 한 10년 이상 이후에나 들어갈 수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실거주를 해서 10년 이상 살아야지 뭐 세제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20년 후에나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상생임대나 뭐 이런 제도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제가 앞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면 좋을지 상담을 하고 싶어서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뭐 워낙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네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구성남 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제 예. 반포 센트럴 자이를 이제 2024년에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네. 올해 작년에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6월 정도에 샀습니다. 6월 정도? 네네. 그러면 어차피 이게 2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다 3년으로 예, 예.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은 2027년 6월까지 이제 구성남에 있는 소형 네. 아파트를 팔면 되시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세 본인이 반포 어디 거주하세요, 그러면? 지금 구성남에 지금 반대오거리역 근처에 있는 대형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뭐 전세나 그랑내종 이런 건가? 네. 예. 전세나 예. 월세로 거주하고 예. 계세요? 네네, 자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가로. 요거를 네, 소형 아파트를 네. 지금 아직 거주하고 계신 거구나. 예, 거주하고 나중에 이제 매도한 다음에 아마 여기 새로 산 데로는 돈이 부족해서 들어가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돈을 좀 모아서 네.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상생임대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 네. 2년도 있지만 네네. 사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80%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1주택자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주를 오래 하실수록 유리하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상생임대인은 딱 2년만 이제 거주 요건이 채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길게 보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거면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네네. 들어가서 오래 사신 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땐 최대한 여기 나중에 들어가서 대출을 받더라도 네네. 들어와서 사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 그리고 어쨌든 구성남 아파트도 이제 요것도 어쨌든 한 3년 이내만 이제 처분하시고 이제 이사 가시면 되니까 네네. 그때 돼서 가급적 이제 입주하시는 거 하면 어떨까? 대출을 받아서. 예, 대출을 받아서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럼 이제 돈이 안 돼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전세나 월세 살고 네네. 이제 또 소액으로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2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왜냐면은 이거 전세금을 빼주려고 하면은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빼주기가 힘들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잖아요.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돈을 예. 모아서 10억을 빼준다는 게 사실 말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우리가 투자로서 그 돈을 불리면은 또 네. 생각보다 빨리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만약에 구성남 아파트는 어차피 비과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이제 내가 본인이 전세나 월세 살면서 남는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구성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제 그 나머지 자금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굴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종부세 합산이 되는지. 네. 지금 반포 센트럴 자이는 누구 명이세요? 공동 명이세요? 예, 공동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도 공동 명의로 하신 게 유리하시잖아요. 예, 투자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울권에 있는 뭐 재건축이나 좀 투자 가치 있는 거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적은 돈으로 하고 내가 남는 돈은 전세나 월세를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건지 네네. 이런 이제 선택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되죠. 아직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지금 뭐 3년 이제 시간이 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천천히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지 그 전세를 놓으면 일부 금액을 전세만큼 2주택 이상에서는 뭐 세금을 부과한다는 뭐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 지금 이제 2주택자 원래는 이제 3주택부터 이제 간주임대료가 네네. 부과가 되는데 네네. 2주택이 이게 고가주택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간주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그게 16억 공시가 16억에 네네. 근데 그것도 좀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게 전세를 16억이 안 넘으면 되잖아요. 전세를요? 예. 네네. 근데 전세가 16억이 넘나요, 여기가? 넘을 수도 지금 전세가 16억인데 예, 전세가 16억인데 제가 만약에 네.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종부세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간주임대료? 이제 임대료가 전세 금액이 올라가게 되거나 그러면 또 소득 얼마로 계산해서 세금을 잡혀요. 내거나 맞아요. 그런 것도 아직 26년부터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시행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예, 그런 맞아요. 세금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 내가 얘를 이제 할 때 뭐 법인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살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아니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냥 가장 좋은 거는 반포 센터를 자기 아파트 입주하시는 거예요. 대출 일으켜서. 그러면 전세도, 예, 어차피 세금 내느니, 그렇잖아요. 네네. 그냥 그리고 네네. 남는 돈 가지고 좀 더 조그맣게 더 투자하는 걸로 종부세 안 나올 만큼만 해서 투자하는 네네.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이제 더 하나 더 생각할 게 더 생긴 거죠, 지금. 그 감주 임대료 부분 때문에. 고가주택 감주 임대료 때문에, 그죠? 네네. 네, 그것도 이제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입주 거주하시면서 대출 일으켜서 거주하시면서 어차피 1주택자는 또 대출 나오니까 네네. 거주하시면서 또 다른 거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것도 찾아보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네네. 거죠. 네. 어쨌든 최대한 빨리 거주를 시작하는 게 좋은 거죠. 얘들 이자를 어쨌든 많이 내더라도. 그 장기 보유 투표 공제는 그렇죠. 네. 예, 장기 네, 그렇죠. 보유 투표 공제에서 만약에 그 80%까지 공제 받으실 거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상생 임대인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네네.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상생 임대. 그다음에 상생 임대인이 또 언제까지 그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 그쵸. 예, 맞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냥 대출을 받더라도 이주하는 게 그 입주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네. 네네 고민을 계속 해보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시는 일이? 왜냐면 저축액이 상당해서. 아, 네. 그냥 회사를 다니는데요. 네. 예, 맞벌이를 열심히 해서. 네, 아, 그래서 그럼 굉장히 네네. 두 분 다 그러면 고소득자이시네요? 고연봉자이시거나? 그렇진 않은데 좀 돈을 많이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뭐 또 워낙 또 열심히 하신 분들 워낙 많으셔서 예. 예. 그래도 요번에 그 반포 센터를 잘 사신 거는 되게 잘 사신 것 같네요. 그래도 예, 이것도 이제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을 지나니까 지금은 잘 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연끌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와이프가 저희가 성남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는 계속 더 좋은 데를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선호했었는데 네. 와이프는 계속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 해서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런 소리를 못하게 차라리 아주 좋은 데로 가서 다시는 다른 아파트를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주식하겠다. 나머지는 내가 주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아파트를 이제 연끌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춰져서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래도 나름 스트레스도 네네. 받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 말 듣는 게 맞다. 부동산 네, 투자에 있어서는. 맞아요. 이게 또 말을 안 들었다가 또 어떤 호환이 올지 몰라서 그래서 애처가. 그래도 네, 잘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잘하셨네요. 네네.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그다음에 네. 앞바퀴 더 굴릴 거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여기서 예, 더 열심히 하라고. 네, 쫀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와이프가 정말 팬이라고 예,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팬은 아니고요. 저는 왕팬이고요. 와이프분이 시켜서 전화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성투하시고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그 구서남에 지금 살고 계신 소형 아파트가 많이 매도하실 때 더 많이 올라주시면 그 차익만큼 그 투자가 덜해도 되니까 그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겠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오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얘기 잠깐 하면 그 두사는 100%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안 파셨어요? 안 팔았죠. 1부만 팔았어요, 1부만. 1부만. 근데 수익률 100% 넘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멋지다. 그 유튜버가 안 팔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 나중에 뭐 초대 한번 해봐요. 매도 시그널을 안 주는군요. 네. 야, 대단하다. 100%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럼 1억 넣으면 2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큰 돈은 아니긴 해서 저도 이제 그래도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잘하시네요, 주식.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유튜버 보고 따라 사기. 그러니까 농심은 지금 마이너스 10%예요. 농심은. 농심은 마이너스. 근데 뭐 큰 돈은 아니니까 그냥 보고 있고 네이버는 그래도 한 20% 갔다가 요새 한 15% 정도. 네이버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 국장에서 15% 대단한 겁니다. 그래요? 그 정도요? 아닌데 100%도 넘은 100%도 있는데 뭐 100%. 저는 지금 마이너스 68 갔다가 진짜로? 지금 마이너스 22까지. 그럼 많이 회복했네요, 그래도. 회복했습니다. 좀 기다리면 이제 되겠네요. 존버는 승리한다. 저는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질문 하셨는데 저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고가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투자용 부동산들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월세 받는 것도 있고, 이제 매매 차익용으로 좀 기다렸다 이제 매도하려고 이제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최종주택을 이미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주택은 냅두고 나머지를 사고 팔아서 일반셀로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스타일인 거죠. 그렇게 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월세 받고 있고, 역전세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다 월세가 많다 보니까 역전세 날 일은 거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종부세 걱정은 없으세요? 종부세 많이 냈는데, 요번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좀 많이 줄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되고, 그분이 오면 국토보유세 확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이 정권 잡을 가능성은 저는 한 30%, 4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 그렇습니까? 저는 60%는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기다려 보려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놀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막 은행장 등 불러갖고 맞아요. 야, 봤지? 뭐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그래서 뭐 스카이델리도 보면은 거기에 다 그 광고가 빠졌더라고요. 스카이델리 그 보면은 그게 광고가.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뭐 부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자기는. 근데 그거 자체 모임 자체가 부담이지. 부담이잖아요, 사실은. 똑바로 해. 알지? 그 다음? 그러니까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 다음 나야.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을 느끼는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게 또 광고가 또 빠지는 것도 되게 웃기고, 요즘 가만 보면 진짜 코미디보다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 얘기가 코미디보다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현상만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좀 다각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세상을 좀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래서 그런 건 아니구나. 자꾸 이제 세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본인만의 이제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제 계속 헷갈리다 보니까 또 후레인 TV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분 나와서 얘기하면 저 사람도 맞는 말 같아.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이.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을 딱 쓰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해서 본인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지 저 사람 말이 하는 게 맞구나. 저 사람 말을 하는 건 틀리구나. 이거를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오르려고 하면은 본인이 무난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후랭이는 이제 본인 중심을 딱 쓴 것 같아요, 이제는.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계속 제가 얘기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얘도. 후랭이도 처음에 얘기하면은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벌써 방송 5년 했잖아요, 나랑. 네. 5년 하니까 네. 이제 중심이 좀 섰어. 중심이 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이 맞고 틀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팔랑팔랑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팔랑팔랑 하는데 이제 이런 방법이 확실히 돈을 그쵸. 버는구나. 그쵸. 저런 방법은 조금 쉽지 않구나. 그렇죠. 이건 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이제 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상 이제 또 본인이 투자를 하면은 더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또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사석에서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도 보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또 대표님에 대한 평가도 그렇죠.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그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물어봐. 그러면 덕담밖에 안 나와. 파도 덕담밖에 안 나와. 좀 짜증나긴 하는데, 막 유도를 해요. 또 인터뷰 병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안 나와. 파도 미담만 나와. 그래서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약점 하나 잡아야 되는데 뭐가 안 나오더라고. 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말이냐 행동이냐잖아요. 우리가 말은 좀 거칠게 하거나 좀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 행적. 미국 대사관을 쳐들어갔는지. 그렇죠. 뭐 이런 거. 뿌라치 사건에서 고문을 했다거나 이런 게 과거 행적이죠.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 형사하고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근데 종우 씨도 그렇고 우리도 과거 행적 파면은 나올 게 없잖아, 우리는 사실. 전 아직 모르죠. 100만 유튜버가 안 됐으니까. 100만 유튜버 되면 이제 학폭이네 뭐네 나오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중심을 잘 잡으셔라.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얘기를 많이 이해를 못 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대표님 말이 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중에
또 제가 뭐 얘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제가 전세가율이 낮아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전세가율이 뭔 상관이냐고요. 전세가율이 낮아도 집값이 낮으면 당연히 오르는 거죠. 난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그거 갖고 되게 말들이 많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제 얘기가 맞는 작년에 거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같이 진짜로. 그렇게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고정관념이 있고 무조건 전세가율이 올라야지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이제 그 딱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법칙이나 이런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둔촌주공도 입주물량 많으니까 뭐 매물 쏟아질 거라고 그것도 제가 아닐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시대가 또 계속 바뀌니까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전부터 영상 보신 분들은 다 거기에 수긍하시는데 또 이제 처음 얘기 들으면 또 긴가민가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 말 맞나 틀리나 계속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후레이도 이제 중심을 잡고 있듯이. 5년 걸렸습니다. 5년. 대표님 성향 파악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5년만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지금 뭐 정치가 워낙 지금 뭐 난리긴 해서 근데 제 생각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항상 경계는 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제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고 또 20, 30대가 많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것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시는데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게 포커스가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도 말씀드렸고 공시지가 2억 이하가 만약에 취득세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한갱신, 비과세 무한갱신이 됐을 때 취득세랑 맞물려서 됐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은 계속 그래도 뭐 크게 여파 없이 또 오를 여지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의사 결정하시는데 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네네. 갔다 와서 또 뵙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또 미국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